25번부터 가겠습니다. 주 한국은 정부의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수 기업과 공동 출자를 하고자 한다. 이 문제안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공동 출자라는 단어가 찾으시면 돼요. 이 전략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우회, 2. 집중, 3. 프랜차이징, 4. 컨소시엄, 5. 포획 전략. 답은 4번이죠. 4번 컨소시엄. 다수의 기업과 공동 출자한다. 딱 이제 컨소시엄 개념이고 여기서 제가 좀 그 주목한 건 뭐냐면은 그 우회, 집중, 포획 전략이 세 가지요. 프랜차이징은 이제 많이 아실 거고 이 용어들이 좀 생소한 상태에서 그 이런 용어가 다음에 다시 건드려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좀 제가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래 해설해 보시면 그 우선 이게 큰 여기는 우회나 집중은 빼고 집중은 따로 제가 설명드리고 우회나 포획이라는 용어들은 사실은 축소 전략에 속한다. 저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전략은 어디로 가냐 방향 설정하는 것인데 성장 전략은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거고 축소 전략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유전략은 뭐 이런 구조상에서 큰 틀을 유지하되 내부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요 얘기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잘 나오진 않지만 원래 성장 전략이 더 중요하지만 그 축소 전략을 개선 여지가 있냐로 구분하고 개선 여지가 있다, 개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개선 여지가 있으면은 우회나 포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회, 바이 투어, 우회하거나 포획하거나 이런 전략을 쓰고 개선 여지가 없을 때는 수확, 그 다음에 뭐 처분, 청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아래 해설을 참조할게요. 여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동그라미 1번 우회 전략이란 요거부터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우회 전략이란 매력도는 산업의 매력도 높으나 내부적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한다. 얘는 활동의 효율성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이렇게 돼 있고 포획 전략은 중간 정도 매력도나 쇠퇴하는 산업이고 약한 경쟁 상태이고 우회가 어려울 때 사용한다 하니까 여기는 약간 순서가 있죠. 얘를 먼저 해보고 안 될 때로 넘어가는 거죠. 주요 고객에 집중하고 범위 축소하고 약간의 기능 활동을 한다. 반면에 참고해 가면은 그 개선 축소 전략 중 개선 여지가 있을 때는 우회나 포획이고 개선 여지가 없을 때는 수확 전략이나 처분, 청산 전략을 사용한다. 이 전략은 투자나 광고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탈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듣자마자 뭐가 생각나시면 좋으냐면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 이거랑 연계할 만한 거. 응?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거를 BCG 매트릭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BCG 매트릭스. 자, BCG 매트릭스는 여기가 이제 마켓 그로스 레이트 시장 성장률, 여기가 렐러티브 마켓 쉐어, 그리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10, 0.1, 여기가 10%, 캐시안막, 그 다음에 스타, 캐시카우, 독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우리가 배운 건 이렇게 해서 요 정도에서 확대, 강화, 성장, 공격 전략을 쓴다. 영어로는 build, 마켓 시ェ어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서 유지 전략 쓴다. hold. 여기서 회수 전략 쓴다. harvest. 그리고 이쪽에서 철수나 제거 전략 쓴다. 영어로는 divest.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확이란 단어가 harvest하고 같은 말이죠. harvest. 그 다음에 처분. 이게 철수 제거랑 같은 말이에요. 처분이나 청산.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요쪽은 이 기회냐 위협이냐, 요게 기회고 요게 위협이다. 그건 외부 얘기다. 그리고 G도 생각하면 좋겠네요. G. 여기는 요게 강점, 약점, 스트렝스, 위크니스, 그 내부 얘기다. 자, 여기는 이 산업의 매력도, 그리고 요게 외부 얘기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긴 하지만 여기는 기업의 강점, 사업의 경쟁력 이라 하고, 여기가 강점, 약점, 여기가 기회, 위협, 여기는 내부 얘기다. 여기는 외부 얘기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설명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거 갖고 우리가 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 해설의 1번, 우회 전략은 산업의 매력도는 높으나 내부적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은 산업 매력도는 높으나 내가 약할 때, 그러니까 여기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어디, 그죠? 여기 쳐도 여기 근처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포획 전략은 중간 정도 매력도나 쇠퇴하는 산업이고 약한 경쟁력. 그러니까 한 여기쯤 되고 약하니까 여기쯤 되는 거지. 여기쯤.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우회였다면 여기가 포획 되는 거죠. 중간 정도 매력도면서 내가 약하다. 맞죠? 그리고 주요 고객에 집중하고 범위 축소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겹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겹치잖아요. 여기 어떻게 했나? 약간 겹치잖아요. 철수 제거가. 그 다음에 개선 여지가 없을 때는 수확이나 처분 청산. 처분 청산 그러면 딱 이거잖아요. 처분 청산.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이 마케팅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응용하면 충분히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쉽고 써먹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장 위주로 나오는 게 맞지만 이렇게 이제 불리한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전략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6번도 그리고 이제 집중 전략. 집중 전략은 어디서 배운 거죠? 딱 떠올라야 돼. 집중 전략 그러면은 포터에서 밑에 있는 거죠. 여기가 집중이죠. 그죠? 집중화 전략. 그렇게 생각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다 웬만한 건 다 배운 거예요. 웬만한 거. 26번이 최초로 나온 문제인데 물론 사회적 책임은 되게 강조했지만 그 순서 매기는 건 처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1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제1책임이 뭐냐? 법적, 경제적, 윤리적, 자선적, 환경적인데 이거를 공부 안 한 잘 모르는 사람은 법을 1차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제가 1차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경제가 1차. 다시 말하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익을 내서 이익으로 종업원에게 월급 제대로 따박따박 주고 거래처에 결제하고 이 책임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이지. 그러니까 법보다 경제가 더 우선이다.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윤리나 자선은 뭐 자발성에 이런 거 봤을 때 자선이 가장 끝에 가는 건 맞겠죠.
그렇게 순서 매기시면 되고 이 27번이 이제 MBO가 앞에 나왔었는데 이제 난이도를 높인 거죠. 그래서 MBO의 목표 설정 시 스마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MBO는 1번은 함께, 2번은 구체, 단기, 3번은 피드백.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모르는데 스마트 원칙을 해서 5개로 분해해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1번 구체적이어야 한다. 스페시픽 해야 되고, 2번 측정 가능해야 된다. 메저러블 해야 되고, 3번 조직 목표와 일치해야 된다. 얼라인드 돼야 된다. with organizational goal하고, 그 다음에 4번 현실적이면서도 결과지향적이 된다. 리얼리스틱 하면서도 리절트 오리엔티드 돼야 되고, 5번 훈련 가능해야 된다. 트레이너블 해야 된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지. 5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 원칙은 몰라도 이거를 봤을 때 훈련 가능해야 된다. 그런 단어가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그 영어의 앞머리 스마트 요거 T를 이제 만들려다 보니까 트레이너블을 갖고 오긴 했는데 나머지는 구체적, 측정 가능, 그다음에 목표 일치. 그러니까 회사 조직 목표하고 이렇게 함께 결정하니까, 그다음에 결과지향, 현실 이런 말들은 다 허용이 되고요. 대신에 T는 이제 해설 보시면 타임 바운디드, 그래서 기한이 있는, 이렇게 해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안 배운 상태에서 나왔을 때 풀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풀 수 있으면 된 거예요. 또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스마트를 뭐 더 다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문제 나왔을 때 내가 판단해서 찍어낼 수 있는지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28번 포토의 가치사슬 모델에서 주요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1. 인적 자원, 2. 서비스, 3. 기술 개발, 4. 기획 재무, 5. 법률 자문. 답은 2번의 서비스죠. 29번 페어의 일반 원칙에, 일반적 관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문제가 1. 지위 통일, 2. 직무 분업, 3. 보상 공정, 4. 조직의 분과나, 5. 권한과 책임의 일치.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4번이 됩니다. 분권화가 아니라 집권화입니다. 집권화. 그 아래 해설 보시면 중앙 집권화로 바꿔야 되고요. 이게 페어의 14개의 원칙이 곧잘 시험에 나와요. 페어의 14원칙. 14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제가 다 넣어놨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4개 다 넣어놨으니까 여기 해설을 그냥 읽어볼게요. 책에도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무는 분권화. 직무 분권화. 이 권한 책임의 일치. 권한도 주면 책임도 줘야 돼. 또 책임 있으면 권한도 줘야 돼. 그 다음에 규율. 이제 보통은 X1은 입각했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쉬워요. 종업은 수동적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명령의 일원화. 이건 이제 조직에서도 배우고, 지위의 통일. 전체 조직을 중시하고 개인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 공정성. 일단은 조심하실 게 공정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X이론인데 얘는 X이론인데 공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공정. 일단은 보상의 공정. 그 다음에 중앙 집권화, 수직 계층화, 질서 유지, 공정성 바로 나오네요. 공정성. 그 다음에 고용의 안정성. 보통 X이론 그럼 막 자를 것 같은데 고용의 안정성. 안정 나왔고, 그 다음에 제일 생뚱맞은 게 창의성, 자발성, 협동성입니다. 창의성, 자발성, 협동성. 이거는 X이론으로 봐요? Y론으로 봐요? 이건 Y론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페어는 이거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섞으면 진짜 독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의 14개 원칙이 아닌 것은, 그러면서 창의성 넣어주고 막 협동성 넣어주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한 70% 이상이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잘, 공정이란 단어도 썼고, 그 다음에 안정, 고용의 안정
그다음에 창의성, 자발성, 협동성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물론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칙으로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30번 다음 특성에 해당되는 기업 집중 형태는 1. 카르텔, 2. 콤비나트, 3. 트러스트, 4. 콘체른, 5. 디베스티처. 모르는 용어는 없고 다 앞에 한 번씩 언급되는 용어고 박스. 주식 소유 금융적 방법. 이러면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은 4번의 콘체른이고 연결이죠. 연결. 회계학으로 치면.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분들은 두 번째 자료에 가서 외형상으로 독립성 유지되지만 실제로 종속관계. 이거 뭐냐면 법률적 독립성 유지, 경제적 독립성 상실 그 말을 한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독립성 유지, 외형상으로는 독립성 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종속관계, 경제적 독립성 상실 말한 거죠. 그러면 콘체른. 그 다음에 모회사 자회사 형태, 그죠? 모기업, 자기업, 지배회사, 종속회사 형태. 그러면 이 콘체른이 맞습니다. 1번 카르텔은 법률적 독립성 유지, 경제적 독립성 유지 둘 다 유지. 그 다음에 2번 콤비나트는 다각적 결합 공장, 지역적 결합, 기술적 결합. 그러면서 자본적 결합은 아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는 M&A 합병, 100% 지배를 말하는 것이고 법률적 독립성 상실, 경제적 독립성 상실 둘 다 상실. 디베스티처는 다이베스트 아까 잠깐 나온 여기도 있네요. 다이베스트 요거 디베스티처 매각 외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1번은 한 번 더 바로 임박한 기간에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굉장히 요 시기에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에서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모형에서 제시된 기업의 사회침 단계로 오른 것은 1번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32번 프랜차이즈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맹점은 운영 측면에서 개인 점포에 비해 자율성이 높다. 2. 가맹본부의 사업 확장 용이하다. 3. 가맹점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와 상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4.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경영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5.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그러니까 결국은 프랜차이징은 프랜차이저, 그러니까 본사하고 프랜차이지, 지사가 계약을 맺어서 나는 너한테 한번 물건 납품할 테니 넌 내 물건만 취급해다. 약간 배타적인 독점적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지시한 대로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죠. 대신에 3번 그러니까 가맹점의 장점은 3, 4, 5겠죠. 3, 4겠죠. 3, 4. 그래서 높은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본부로부터 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단점은 가입비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수익을 쉐어해야 된다. 그렇죠? 또 거기서만 사야 된다. 원료들을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대신에 가맹 본부의 장점은 2번 확장 유무다. 그 다음에 33번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에서 소비자 관점의 사용 용도가 유사한 다른 제품을 고려하는 여기도 문제의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용도가 유사한 다른 제품 이게 뭐예요? 대체제는 대체제. 그럼 답은 3번에 대체제의 위협 이렇게 푸시면 되죠. 1번 산업 내 기존 기업 간 기존 경쟁 업체 간 경쟁 가운데 있는 네모고요. 2번 잠재적 경쟁자 진입 가능성 왼팔 쪽이고 5번 4번 공급자 교섭력이면은 위쪽 구매자 교섭력은 아래쪽 대체제 위협은 오른쪽 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4번 메이오가 또 나옵니다. 메이오가 호선 실험 중 배선 작업 실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 배선이란 말이 나와서 쫄지 마시고 보기 읽다 보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작업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요인들이 작업 능률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2. 생산 현장에서 비공식 조직을 확인하였다. 3. 비공식 조직이 작업 능률에 영향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4. 관찰 연구 통해 진행되었다. 5. 경쟁 욕구 중요성 재확인했다. 답은 5번이고 경쟁 욕구 강조한 거는 X이론이죠. X이론은 종업원은 이기적이다라고 가정합니다. 이기적이다. 일은 되도록 적게 하려고 하고 임금은 많이 받아가려고 한다. 거기서 경제적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Y이론은 그게 아니라 만족이 중요하다. 나의 만족하려면 관계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일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선 작업이란 말은 전혀 쓸모가 없죠. 이런 데 자꾸 쫄면 안 되는 거예요. 35번에 맥그리거 XY론 중 Y론의 설명 옳은 것. 1. 기억, 니은, 디귿 4개 중에 2개가 옳다. 기억. 동기부여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니은. 작업 조건이 잘 갖춰지면 일은 노래와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디귿.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되어야 한다. 리을. 사람은 적절하게 동기부여가 되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자, 답은 4번.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 문제 힌트는 Y론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 Y론을 찾지 마시고 X론과 Y론을 상정시켜서 카테고리를 분리하세요. X냐 Y냐.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러면 기억번은 뭐예요? 생안사존자 중에 생안 저차 욕구만 추구하니까 X이론.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잘 갖춰지면 뭐 일은 놀이같이 즐겁다. 그러면 Y론. 그 다음에 디귿 엄격히 통제. 그러면 X이론. 리을 자율적. 그럼 Y론. 답은 니은 리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 문제는 그 CPA 시험 기출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CPA 시험은 2000년에 나온 게 아니라 1900년대에 나왔어. 2000년 1900년대 후반인가 뭐 2000년 초반인가 나 좀 옛날 나왔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렇게 베낍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는 저희가 25년도를 예측해야 되니까 한번 분석해 볼게요. 22년도 문제가 32번부터인데 25문제를 내는 상황에서 여기서 하나, 둘, 셋, 4문제나 냈어요. 25문제 중에 40문제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낸다고 하면은 거의 6문제 이상 되겠죠. 6, 7문제가 나올 거예요. 40문제 낸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32번은 프랜차이즈, 33번은 포터, 34번은 메이오 호선, 35번은 맥그리거. 좀 약간 쏠렸네요. 메이오하고 맥그리거는 거의 같은 분야입니다.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이쪽을 좀 많이 냈어요. 안 낸 거 되게 많죠. 앞에 있던 뭐 국제 경영 이런 것도 안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콘젤은 이런 쪽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좀 비어 있다는 거 좀 참조해 주시고, 앞쪽은 비교적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36번 23년도에는 다음 특성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형태. 기업 형태도 22년도는 안 나왔는데 여기 나왔어요. 최초로. 개인기업 한 명의 사업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 하나 갖고. 답은 5번이고요. 출자자들은 유한 책임. 이것도 확실한 답을 확실히 해주고 전문 경영 고용, 소유 경영 분리. 자본의 증권화 통한 소유권 이전 용의.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해설할 게 거의 없어요. 너무 쉬워서. 37번 경영환경을 일반 환경, 과업 환경으로 구분할 때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업 환경에 해당하는 것. 요거는 이제 최초로 나왔네요. 환경 분류.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반 환경은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일반 환경은 통제할 수 없는 환경. 그러므로 여기에 잘 적응하는 게 목표고, 과업 환경은 통제할 수 있는 환경. 그러므로 나에게 유리하도록 통제하는 게 목표고, 요거의 예로는 저희는 PL법을 들었고, 요거의 예로는 뭐 소수 주주권이나 이걸 통해서 뭐 IR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죠? 요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앞에 일단 친절하게 해설을 해줍니다.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을 구분할 때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아주 힌트도 되게 잘 줬네요. 직접적 영향을 주는 과업 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문제 푸는 게 되게 쉽죠. 그러니까 아까 막 쓰다 만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내의 키워드, 이게 답을 그냥 바로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반대 개념, 흐름도상의 반대 개념도 있는데 의미나 뭐 이런 거, 단어 이런 거에 반대 개념 찾는 경우가 있고,
지금 네 번째 푸는 요령은 뭐냐면 보기 간의 상충 관계. 그러니까 이 보기 내에 문맥 요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보기 간의 상충 관계도 되게 중요한데 그 37번은 되게 쉬운 문제. 왜냐하면 일반과 과업 환경 구분도 좋고 뒤에 직접이면 간접이 무조건 있겠죠. 직접이냐 간접이냐 구분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직접 간접. 읽다 보면 1 정치, 2 경제, 3 기술, 4 경쟁자, 5 사회문화. 분류 금방 되시죠. 그러니까 일반 환경이 아니고 과업 환경인 것은 경쟁자면서 직접인 것은 경쟁자. 나머지 다 간접이죠. 금방 나오죠. 그래서 보기 간의 상충 관계를 갖고 풀 수도 있습니다.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 23년도는 세 문제가 나왔어요. 세 문제가 나왔는데 세 문제가 나왔는데 두 문제가 나왔구나.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회사 형태. 이거는 이제 22년도에 안 나왔던 게 나온 거고 두 개 다 안 나왔다가 냈구나. 그래서 기업 환경 얘기가 나왔습니다. 숫자는 줄었고 안 나왔던 분야를 냈습니다. 24년도 이제 작년도 얘긴데 그 작년도에 시험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게 아마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시험장에서 나한테 이렇게 약간 겁을 주면서 문제는 둘 중에 하나. 만나면 자신감 아니면 겁이거든요. 자신감이면 무조건 문제, 겁나면 무조건 못 풀어요. 무조건 여기서 시간 끌리면서 계속 틀립니다. 그래서 문제 읽으면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38.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제시된 원칙으로 옳은 것. 이제 얘는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게 보기가 딱 두 개씩이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어서 좀 어려운데 기억, 작업 방식의 과학적 연구, 니은 과학 선발 및 과학적 선발 및 훈련, 디귿 관리자와 작업자들 간의 협력, 리을 관리 활동의 분업. 좀 어려워졌네요 문제가. 자 찍어보세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네 개 다 맞는데 의심하는 분들은 디귿번의 협력 이상하다. 왜냐하면 X이론이면 협력하지 않잖아요. 그 협력 이상하다. 디귿번에 선발, 과학적 선발 여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는데 기억과 리을은 거의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니은 디귿이 맞다는 쪽으로 일단 마음이 기울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선발에 다양한 이제 수식어를 넣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정한 선발, 뭐 과학적 선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유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걸 언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해당되고 디귿번에 관리자와 작업자들 간의 협력도 맞는데 원래는 디귿을 빼면 답이 있나요? 기역, 니은, 리을 있나요? 없네, 다행히. 기역, 니은, 리을이 없으니까 조금 안심하고 5번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애매합니다, 디귿이. 근데 원래는 관리자가 결정하고 작업자에게 지시하는 형입니다. 얘는 원래는 그렇죠? 일방적 지시인데 협력이라는 것은 그 종업원들이 하고 나서 잘 안 될 때 그런 것들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엘리트릭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걸 협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을 조심하시고 다음번 시험에 이제 그 디귿번이 하나의 보기로 나왔을 때 이거는 맞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공개된 정보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다음번 시험에 나와도 그냥 맞는 거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40문제다 보니까 꽤 많이 나왔어요. 오, 엄청 나왔네. 그렇죠? 39번 카츠가 제시한 경영자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전문적 기술은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능숙하게 처리한 능력. 니은, 인간적 기술은 다른 조직 구성원과 원만한 인관계를 유지한 능력. 디귿, 개념적 기술은 조직의 현황이나 현안을 파악하여 세부적으로 처리하는 실무적 능력 중에 옳은 것은 답은
답은 일단 니은번인 그러니까 2번 아니 3번 기억과 니은인데요. 그 교재를 갖고 계시면 (29페이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그 29페이지에 보시면 엔소프하고 그다음 카츠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엔소프는 이렇고 카츠는 뭐 이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전문적, 인간적, 개념적 이런 게 나왔는데, 전문적, 개념 능력, 인간적, 기술 능력. 그 표를 보시면 최고형측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 능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인간은 보통 필요하고 기술은 적게 필요하고, 중간은 관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능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개념 기술은 적게 필요하고, 하위는 업무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능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인간은 보통 필요하고 개념은 덜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배웠어요. 우리가 배운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의 전문 능력은 어떻다, 인간 능력이 어떻다, 이거를 내용으로 풀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개념이 상위층이고 여기가 중위층이고 여기가 하위층이구나, 이걸 아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개념은 상위층이니까 그 문장 보면 끝에 가면 뭐 디테일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잖아요. 실무적 능력 말이 안 맞잖아요. 개념 능력이 이거냐, 이거 의미로 풀지 마시고, 개념 능력은 맨 꼭대기에 있어. 경영자 거야, 경영층 거야.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처리하는 실무 능력,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기술 능력을 말하는 거죠. 기술 능력. 그러니까 기억번을 말하는 거겠네요. 기억번. 그렇죠? 그렇게 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으로 푸는 건 최후의 순간에 하시는 거다. 40번 생소한 용어가 나왔는데, 기업 외부의 개인이나 그룹과 접촉하여 외부 환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활동은 이겠어요. 1. 광고, 2. 예측, 3. 공중관계, 4. 활동 영역 변경, 5. 경계 연결. 경계 연결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험장에서 처음 딱 맞닥뜨린 용어인데, 그러면 5번을 답을 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르는 걸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힌트는 문제에 있어요. 문제를 잘 보면 외부와 접촉한 다음에 중요 정보를 얻는 거니까 정보가 들어오는 거에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인바운드거든요. 그런데 광고나 공중관계 이런 건 다 아웃바운드잖아요. 내부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나 공중관계에다가 정보를 얻는다는 걸 넣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란 건 내외부를 구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활동 영역 변경은 좀 생뚱맞고, 4, 5번 중에 찍어야 된다고 해도 5번을 찍어야지. 경계 연결, 영어로 바운더리 스패닝, 이런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한번 이제 유념해 두시고, 해설 보시면 혁신을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서 외부 지식까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41번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 구조, 구조 설정. 이거 답에 문제가, 이제 문제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역할 구조 설정하는 관리 과정 단계는 개조지 조통, 계획, 조직, 지휘종, 통제 중에서 각 구성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 구조 설정하는 건 뭘까요? 답은 2번이겠죠. 조직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나왔는데 타 시험은요, 이 정의를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본 게 많아요. 제가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다음에 갖고 와서 드릴게요. 뭐 조직화에 대해서, 지휘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문장을 만든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캐롤이 주장한 또 나왔네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책임 성격이 의무성보다 자발성, 키워드는 자발성이죠. 예, 기초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경제, 니은 법, 디귿 윤리, 리을 자선 중에 답은 네, 자발성이면 디귿과 리을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기억 니은은 반드시 해야 되고 43번 그러니까 결국은 캐롤 이 사회적 책임 누구나 다 내고 싶어한다. 이제는 2025년에도 내고는 싶어하는데 좀 이렇게 바뀌겠죠. 패턴이. 뭐 순서는 여러 번 물어봤으니까 좀 그 루틴한 거고 뭐가 바뀔 거냐 그걸 좀 예상하시면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타 문제를 좀 갖다 드릴게요. 이쪽을 좀 변형해서 낸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43번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 산업 내 경쟁이 심할수록 산업의 수익률이 낮아진다. 2. 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해당 산업 경쟁이 심하다. 3. 산업 내 대체재가 많을수록 기업의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 4. 구매자 교섭력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거나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5. 공급자 교섭력을 결정한 요인으로는 공급자의 집중도, 공급 물량, 공급자 판매품의 중요도 등이 있다.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답은 3번이죠. 대체재가 많으면 우리 대체재랑 보완재만 구분하시면 되죠. 자, 대체재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 A 아니면 B. A 소비하거나 B 소비. 내가 부산 가려고 할 때 KTX 탈 거냐 아니면 고속버스 탈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고 배타적인 상태인 거고 보완재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프린터 사면서 잉크도 사야 되죠. 이게 둘 다 있어야 소비가 가능한 거죠. 이게 보완재 관계인데 지금은 대체재가 많으면 수익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회냐 위협이냐 중에 이건 위협인 거죠. 위협. 1번은 그러니까 요 1, 2, 3번까지는 CPA 기출문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것도 요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옛날 문제예요. 옛날 문제 따온 거고 산업 내 경쟁이 심하면 위협, 수익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으면 경쟁이 심하다. 맞고 위협. 진입장벽이 높으면 기회. 그 다음에 3번 했고 4번 구매자의 교섭력은 소비자들이 기업 제품을 선택하거나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힘. 구매 우위라고 보통 구매 우위 이렇게 부릅니다. 경장 용어 구매 우위라는 용어가 있어요. 구매자 우위란 단어가 있어요. 이걸 말한 거고 5번 공급자의 교섭력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공급자 집중도. 이 집중도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공급자 집중도. 이거 다 경제학 용어인데 집중도라는 거는 그 시장에서 1, 2등 정도가 차지하는 마켓 쉐어를 말하는 거예요. 맞겠어요? 그게 막 50% 넘어간다 그럼 집중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도가 높다는 말은 독점 아니면 과점하고 같은 말이에요. 독점이나 과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경제학적 용어예요. 이 시장이 집중도가 높다. 그 말은 경쟁자가 두세 개밖에 없다. 걔네들이 마켓시어 6, 70% 차지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공급자 힘이 세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세겠죠. 그러면 나한테는 위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 기출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4년도에 나왔는데 안 나온 거는 뭐가 있나요? 24년도에 나왔는데 안 나온 거. 우선 국제 경영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컨젤은 이런 것도 안 보이네. 컨젤은 뭐 트러스트 이런 것도 안 보이고. 국제 경영하면 뭐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나왔던 거는 변형하거나 어렵게 낸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 느낌은 사회적 책임을 좀 어렵게 낼 것 같다.
책임을 좀 변형하거나 거기서 이제 뭐 ESG나 뭐 그러니까 뭐지 맨 처음에 CSR, CSV, ESG 그다음에 뭐 TBL 뭐 이런 단어들을 섞어 갖고 문제를 만드는 그것도 제가 기출 문제 하나 있으니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24년도 문제는 23년도 문제랑 크게 이렇게 난이도가 아주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어려워진 건 아니고 물론 문제 수가 많고 그래서 부담스럽겠지만은 그 25년도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하시고 제가 이제 보충 자료를 6개를 제가 이제 넣어드렸는데 이게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드릴 거예요. 계속 조금씩 더 드릴 거니까 요거 풀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생산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의 경쟁 우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 등 외부 환경 조건이 아닌 기업 자원 수준의 요인이 기업의 경쟁력을 주로 결정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자원 기반 이론이다. 2. 자원 기반 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지속적 경쟁 우위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창출된다. 3. 자원 기반 이론에 의하면 가치가 있지만 희소하지 않은 기업 자원은 경쟁 등위를 창출할 수 있다. 4. 5가지 세력 모형 5 force 모델은 산업 수준의 요인이 기업의 경쟁력을 주로 결정한다고 결정한다.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자 2번이 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배경지 조금 설명드리고 저희 책에 제가 그 보충 설명 보충 자료 넣어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게 어려운 문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비빌 언덕을 찾아야 돼요. 비빌 언덕은 키워드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거. 그 중에 또 하나. 지금 보시면은 1, 2, 3, 그러니까 1, 2, 3번이 자원 기반 이론 내용이 나왔고 4번은 5 폴스 모델이 나왔잖아요. 5번 생뚱맞잖아요. 얘 제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보기들을 잘 보셔야 돼요. 보기와 상충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출제자는 그러니까 한 영역에서 이 오지선달 다 만들면 좋지만 자료가 부족하면 서너 개 만들고 나머지 딴 데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보기에 숫자를 맞추게 넣은 거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같은 카테고리 나온 데에서 답이 나와요. 무조건. 그럼 그러니까 오지선다면 2개 제끼고 3개 중에 찍으시면 돼요. 여기도 1, 2, 3 중에 찍으시는 거예요. 그 보기들을 잘 보셔야 돼. 보기들을. 그리고 나서 요거 지우지 않아도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안 찍으셔도 되나요? 그냥 갈까요? 네. 맨 처음에 비전 설정, 그다음에 환경 분석, 전략 수립,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 전략. 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되짚어 볼게요. 이 사업부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즉 방법을 찾는 문제인데 이 방법은 결국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그걸 경쟁 전략이라고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수한 무기, 즉 경쟁 우위를 갖고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 배웠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그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 협력 전략도 있다. 협력 전략도 있다. 협력 전략의 예로는 전략적 제휴다. 그리고 전략적 제휴는 의미가 2개. 하나는 경쟁사 간에도 실시할 수 있고 하나는 일시적 협조 관계고 이렇게 다 배운 거잖아요.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관련된 얘기 좀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보시면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가 OT 분석이고 여기가 SW 분석인데 이 SW 분석은 그 총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기업의 조직의 구조 또는 설계, 조직 설계, 구조나 설계. 하나가 조직의 문화, 하나가 조직의 자원.
인데 이 자원은 이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재무 자원이 있고 이걸 갖고 강점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믹스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그러니까 우선은 제 수업 시간 기억나시면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재무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점이 되는 건 맞지만 전략에서 이 양의 문제에 접근하면은 전략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얘가 주어졌다 치고 얘를 얼마나 잘 믹스하느냐로 강점으로 가져가는데 방법은 창조적 적합성을 발휘하면 되고 창조 적합성이라는 것은 스트레치하면 되고 스트레치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나온다.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요런 개념 말고 이게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이에요. 자원 기반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물론 책에는 없지만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원 기반론은 뭐냐면 이거는 자원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는 자원의 양을 보지 말고 이거를 믹스하는 쪽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자원 자체가 중요한 것도 맞잖아요. 지금 아랍이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걔네가 뭐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석유가 나와서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자체가 중요한 것도 맞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불이오라고 하잖아요. 이거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불이오잖아요. 그 불이오가 뭐다? 자원에 가치 있는 자원, 희소한 자원, 그 다음에 모방이 안 되는 자원, 그리고 조직화. 이 네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는 됐다고. 그럼 일단은 이 문제 1번을 봐도 자원 기반 쪽 용어가 일단 키워드인 걸 아시고 그러면 요게 어디서 배운 거다. 그쵸? 요게 어디서 배운 거다. 그게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면 1번이 답이 될 수 있을까? 1번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 얘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 보기 상충 관계, 보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출제자에게 출제 의도, 저는 사실 출제도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 의뢰받아갖고 공기업 같은 데는 입사 시험, 승진 시험 이런 걸 제가 많이 의뢰받는데 항상 이제 서약을 해야 되거든요. 절대 뭐 발설하면 안 되고 기존 교재에 있는 거 똑같이 내면 안 되고 막 되게 이게 많아요. 서약할 게. 그런데 그러면서 그 출제 의뢰받으면 예산을 한 50만 원 정도 주고 이 돈으로 서점 가서 책을 사도록 해요. 책을 50만 원어치 책을 살 수가 있어. 그럼 이제 교재도 사고 문제집 사고 막 살 거 아니에요. 참조해 문제 만듭니다. 그러면은 문제 만들 때 이론 교재를 참조해서 문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참고해서 문제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약간 양심적인 사람이고 바르게 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약간 편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편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평소에 중시하는 거 있잖아요. 내고 싶은 걸 찾은 다음에 거기를 읽어요. 쭉 읽으면서 이게 오지선답 하나 둘 셋 다섯 개를 동그라미를 매겨. 요거. 그다음에 그중에 하나를 틀리게 만들어서 문장을 만드는데 대부분 이 이론 교재는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특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장단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적용 사례가 나올 거예요. 항상. 그 이론의 체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기 1번, 이게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일부러 바꾸진 않는다고 되게. 일부러 바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요. 그러면 1번에는 정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의나 장단점이나 이런 데가 어디가 더 틀리게 만들기 쉬울까요? 여기가 훨씬 쉽다고. 요거는 반대말만 딱 쓰면 되거든. 높다를 낮다로 쓰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틀리게 하지 여기 틀리게 하진 않아요. 그럼 1번은 맞는 거예요. 1번은 정의거든요. 산업 등 외부 환경 조건이 아닌 기업 자원 수준의 그러니까 외부 보지 말고 내부 자원 수준의 요인이 경쟁력을 주로 결정한다고 설명한 이론이 자원 기반 이론이다. 그러니까 자원 자체 이론이다 이거예요. 맞죠? 그럼 2, 3번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2, 3번 중에 조금 더 이상한 걸 찾으시면 돼요. 2번 지속적 경쟁 우위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창출된다. 3번 가치가 있지만 희소하지 않은 기업 자원은 경쟁 등위를 창출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예측하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갖고 온 건데 우리는 이 용어를 알아요. 경쟁 우위. 응? 이 용어를 아는데
그러면 경쟁 반대말 경쟁 열위도 있고 중간말 경쟁 등위도 있나 보다. 이걸 예측하시면 좋아요. 경쟁 우위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경쟁 등위란 말이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3번에. 경쟁 등위도 있을 수 있고 경쟁 열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푸는 거예요. 경쟁 우위, 등위, 열위 이런 체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어라키가. 맞죠? 가장 강할 때, 보통일 때, 가장 약할 때. 그렇게 체계를 만든 다음에 보시면 경쟁 등위는 가치는 있지만 희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도 있고 희소하면은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거거든. 불이호 중에 두 개거든요. 가치도 있고 희소해. 그러면 경쟁 우위예요. 가치 있고 희소하면. 근데 얘는 있는데 얘가 없어. 그러면 등위. 대충 말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속적 경쟁 우위는 굉장히 높은 건데 진입장벽은 내 거예요, 왜 거예요? 그것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1번에 의하면은 외부가 아닌 기업 수준 이런 말 나왔잖아요. 내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높은 진입장벽 그럼 내 거예요, 외부 거예요? 이게 외부잖아요, 외부. 그러니까 틀렸지. 맞죠? 풀 수 있다니까. 잘 보면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을 많이 쏟으려면 쉬운 문제를 빨리 푸셔야 돼. 쉬운 문제 갖고 자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에 찍자마자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40문제 중에 쉬운 문제는 30문제가 나올 거예요. 30문제. 이거를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이 정도에 푸셔야 돼. 그리고 나서 10문제 중에서 남은 10문제에서 중이 한 7문제, 상이 3문제 정도 될 거예요. 중은 7분에 한 문제당 1분씩 줘야 돼요. 상은 한 문제당 2, 3분씩 줘야 돼. 그렇지만 상도 다 풀 필요는 없어요. 한 2, 3개만 푸시면 돼요. 상이 5개가 나오면 2, 3개만 꼭 도전해서 푸시고 나머지 찍으시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152페이지) 오늘 그러니까 얇은 책 문제집 말고요. 이론서 152페이지. 152페이지. 이론서. 혹시 안 갖고 오셨으면은 오늘은 페이지 적어 두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 듣고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이 불이호 분석을 이제 여기까지 내는구나. 좀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다른 시험에서 노출되면 우리 시험도 참고는 합니다. 낼까 말까만 고민하는 거지. 자, 그러면 불이호 중에 맨 꼭대기는 4개 다 없을 때예요. 맨 밑에는 4개 다 있을 때예요. 그리고 1개만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로 하이어라키를 나눈 다음에 그 상태를 표현했어요. 제일 쉬운 거는 맨 꼭대기에 넷다 없으면 열위입니다. 열위. 맨 밑에 넷다 있으면 우위인데 지속적 경쟁위 제일 강한 거예요. 거의 영원히 경쟁위. 4개가 다 있으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우위가 2개가 있고 등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등위가 위로 가야 되겠죠. 우위가 가운데 2개가 되겠죠. 하나는 일시고 하나는 유휴입니다. 일시적 경쟁위. 오늘만 경쟁위. 하나는 유휴 경쟁위. 이렇게 되는데 유휴라는 것도 이게 제가 책을 이것저것 너무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막 책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하나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일시는 temporary라는 단어를 쓰면서 temporary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temporary competitive advantage 아니면 그냥 advantage 이렇게 쓰는 그게 거의 같은 말인데 유휴는 unused라는 단어도 쓰고 temporary 쓰는 책도 있어요. 제가 어쩔 수 2개 다 넣었어요.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temporary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둘을 일시적과 유효를 하나로 묶어도 되고 이게 분리해도 돼요. 거의 개념 유사하니까. 그래서 분리하면 일시적은 temporary만 쓰시고 유효는 unused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경쟁 등위, 불이호를 순서대로 외울 필요가 있는 게 불이호 중에 V 하나만 있으면 등위예요. 불이호 중에
VR 두 개가 있으면 일시 템퍼러리인 거고 세 개가 높으면 unused 네 개가 높으면 long term 아니면 certained 이런 단어를 씁니다. 됐죠?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눈으로 한번 보고 나면 찍어낼 수는 있어요. 객관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자는 의미로 문제를 갖고 왔고요. 자, 2번 문제. 민츠버그의 경영자 역할 중 의사결정 역할의 범주가 아닌 것은. 이거는 3번에 다음 중 리더 역할이 아닌 것은 4번에 아래 민츠버그가 제시한 경영자 역할 중 대인관계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이렇게 세 가지가 유사한 문제인데 요 군무원에서는 17년에 내고 20년에 내고 21년에 또 내고 이렇게 아주 잘 내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30페이지) 제가 책을 개정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수정을 했는데 우선은 경영자 역할이 총 3개입니다. 사람에 대한 역할, 정보에 대한 역할, 의사결정 자체에 대한 역할 3가지로 구분하시고 이렇게 내도 어려운데 이걸 또 분류해달라고. 대인 역할 안에는 그러니까 총 10개입니다. 민츠버그의 역할은 총 10개입니다. 딱 10개. 10개 한 다음에 대인 역할이 하나, 둘, 3개죠. 상징적 대표자, 리더, 연락자, 섭외자. 3개죠. 그런데 상징적 대표자는 대외적인 거예요. 대외로 대표, 이 회사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고 리더는 대내적인 거예요. 역할은 뭐 동기유발 리더십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연락자나 섭외자. 연락자, 섭외자, 연결, 연락책. 내부와 외부 연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정보 전달은 청취자, 전파자, 대변인. 그러면 3개죠. 그러니까 대인 역할 3개, 정보 역할 3개, 의사결정 역할 4개. 3, 3,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전달은 정보를 취급해야 되는데 정보를 청취. 이거는 탐색하는 거고요. 전파. 내부로 갖고 들어오는 거고 대변, 외부로 보내는 거예요. 정보를 처리하는데 청취하고 전파하고 대변합니다. 3가지. 그 다음에 의사결정 자체에 대한 역할, 기업가로서의 역할, 창의성 이런 거, 도전정신 이런 거. 그 다음에 분쟁이 생기면 분쟁의 조정. 그 다음에 자원의 배분. 그 다음에 협상, 교섭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게 1번의 섭외라는 말하고 3번의 교섭이란 말이 헷갈릴 수 있고요. 섭외한다. 3번에 가면 교섭, 협상한다. 이게 헷갈릴 수 있고 2번에 가면 정보 배분이 있고 3번에 가면 자원 배분이 있어요. 정보 배분은 정보 취급하는 거니까 위로 보내시고 자원 배분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해당됩니다. 의사결정. 그러면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하시고 이거를 지금 단기 기억으로 갖고 계시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민츠버그의 경영자 역할 중 의사결정 역할 범주가 아닌. 의사결정 그러면 몇 번째? 3번째. 그리고 거기는 4개가 있는데 아닌 것. 연락가, 기업가, 문제해결, 자원배분. 답은 1번. 연락가는 어디 있는 거죠? 맨 꼭대기. 연락가. 맨 꼭대기에 대인 역할로 봐요. 연락가. 3번 다음 중 리더 역할이 아닌 것은 1. 분쟁 해결 등의 구성원 간 갈등 조정. 2. 기획과 예산 수립. 3. 대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하는 역할. 조직 대표. 4. 협상 주도 등의 의사결정 역할. 답은 2번이 되는데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게 민츠버그 얘기를 안 꺼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민츠버그의 경영자 역할 이렇게 하면 여기 어느 파트다 생각이 나는데 그냥 리더 역할 그러면 리더십 조직행위로 리더십 얘기인지 이 앞에 민츠버그인지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건데 이 느낌은 리더 역할까지 역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건 민츠버그 쪽 연구구나. 그럼 이제 분쟁 해결 그러면은 분쟁 해결은 3번째고 협상 주도. 협상 주도도 3번째죠. 3번째. 그 다음에 대외 조직 대표 이건 첫 번째죠. 그러니까 섞은 거네 이거는. 그리고 2번이다 하시고 4번
아래 민츠버가 제시한 경영자 역할 중 대인관계 역할, 얘가 제일 친절한 문제가 됐는데 대인관계 역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첫 번째 카테고리를 물어본 거고, 1.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 및 기업 홍보를 위한 대변. 2. 조직의 대외 업무에 있어서 대표자 역할. 3. 리더로서 사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조직 내 갈등 해소 역할. 4. 상사와 부하, 기업과 고객 등 관계에서 연결고리 역할. 답은 1번이죠. 1번. 대변인이라는 것은 두 번째 카테고리에 나와요. 정보 전달 역할. 정보 전달 역할. 어렵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는 안 왔는데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시험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접해보고 대비는 해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5번. 계열화 형태 중 부산물을 가공하거나 혹은 보조적 서비스를 행하는 기업을 계열화하는 형태에는 수직 계열, 수평 계열, 사행 계열, 분기 계열, 카르텔 이렇게 돼 있는데 카르텔은 빼버리세요. 아셨죠? 그 계열화끼리 비교하세요. 계열화끼리 비교하는데 수직이나 수평이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수직은 뭐고 수평은 뭐죠? 수직은 원재료 공급 제조 판매고 수평은 제조끼리 판매끼리 이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부산물, 키워드는 부산물인데요.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인데 이거를 가공하거나 보조 서비스, 부산물도 보조적인 거고 보조 서비스도 보조적인 거예요. 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수평을 일단 제끼고 사행이냐 분기냐 갖고 찍으셔야 돼. 사행이냐 분기냐 일단 찍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답은 사행 같아요, 분기 같아요? 사행이라는 건 뭐냐면 대각선이란 뜻이고, 사행, 분기라는 거는 둘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길이, 그죠? 길이 둘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분기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답을 찍어보세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저희 보충자료 쪽에 154페이지에 제가 넣어놨어요. 154페이지. 넣어놨는데 그냥 이런 거를 또 공부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다 문제 나왔을 때 찍는 요령만 갖고 계시면 돼요. 푸는 요령만. 그러면 이제 5번 먼저 제끼시죠. 1, 2번 제끼죠. 3, 4 중에 찍는데 문제에 답이 있다. 문제 부산물, 가공, 보조 서비스.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원과에 공부하면은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라고 배우는데 그러면 이게 사행이란 단어랑 관련이 있냐 분기랑 관련이 있냐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확률 50%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154페이지에서도 수직 수평 제가 제끼고 분기랑 사행만 읽어보면 분기는 같은 공정 또는 같은 원료에서 이종 제품이나 공정으로 분기화되는 기술, 가장 대표적으로 원유 정제인데 원유는 정제하면 어떻게 분기되죠? 등유, 경유, 휘발유 이렇게 쪼개지죠. 그 우리 원가액에 배울 때 우리는 뭐 원가액 거기까지 안 가지만은 이렇게 된 게 분기가 되는 거예요. 응?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돈이 100원이 나가고 요게 A 제품, B 제품, C 제품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추가로 20원 들고 추가로 30원 들고 추가로 50원 듭니다. A의 원가는 이렇게 계산할 때 배워요. 응? 어떻게 A 원가 얼마일까요? 혹시 나오면 찍으셔야 되니까 20원이에요, 120원이에요, 아니면 딴 거예요? 딴 거지. 왜냐면은 이거를 셋이 나눠 가져야 돼. 100을 셋이. 응? 물량 기준 하면 얘가 10개, 얘가 20개, 얘가 30개 됐다. 그럼 얘는 100을 60분의 10으로 쪼개서 여기다 얹어주면 돼. 요거를. 요 분류 기준이 나와요. 물량 기준이 되기도 하고 뭐 투입된 시간으로 하기도 하고 뭐 원가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 원가 있으니까 이 기준을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셋으로 나눠서 쪼개갖고 여기다 얹어서 얘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분기를 배워.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그래서 분기적 무슨 계열화. 말은 되게 어렵게 썼지만 분기란 단어가 저런 의미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5번의 사행, 영어로 다이아고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이아고날, 사행적.
특정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에서 나타나는 부산물, 영어로 바이 프로덕트를 가공하는 기업을 계열화하거나 계열화 혹은 보조 서비스, 딱 똑같네요. 보조 서비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원양 수산업을 하는 회사가 그 뭐 통조림 회사나 냉동 회사를 집단하는 것, 이렇게 예를 듭니다. 부산물이 나오니까. 그렇죠? 참치는 잘 쪼개서 예쁘게 일본에다 팔고, 남은 거 통조림 만들어서 저기 딴 데다 팔고. 마지막 6번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경쟁의 역동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경쟁의 역동성은 동일한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모든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대응을 다룬다. 2. 저속순환주기 저속순환주기 시장은 모방으로부터 장기간 보호된 시장으로 고속주기 순환시장에서보다 덜 위험하다. 3. 고속순환주기 시장에서 기업들은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통해 경쟁자들이 모방에 성공하기 전에 자사 제품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4. 표준순환주기 시장은 기업의 경쟁 우위가 모방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보호되는 시장이다. 이 문제도 이쪽 분야 학생들이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처음 만나는 문제예요. 아예 시험장에서 처음 망치로 딱 맞아요. 이게 뭐지? 안 배운 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건너뛰어야죠. 난이도 하를 빨리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난이도 중 풀고 다시 돌아와서 난이도 상, 시간이 뭐 몇 분 남았나 보고 차분히 보는 건데, 이 문제도 보면은 동그라미 1번과 2, 3, 4가 좀 성격이 달라요. 표현법이. 1번은 경쟁의 역동성은 뭐뭐다. 정의가 나왔고요. 2번은 저속, 3번은 고속, 4번은 표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어디 중에 하나일까요? 2, 3, 4 중에 하나입니다. 1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1은 그냥 정의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쟁의 역동성은 뭐다? 동일한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모든 기업 사이에 일어나는 경쟁 행동과 대응을 다룬다. 핵심 키워드는 모든입니다. 모든.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나예요. 나. 내가 강하냐 약하냐 말이야. 나. 개별 기업을 분석한 건데, 지금이 이 경쟁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경쟁의 역동성, 영어로 다이나믹스겠죠. 이 역동성은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는 모든 기업이에요. 이거는 개별 기업이에요. 개별 기업. 개별 기업이 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모든 기업이 속한 그 산업을 구성하는 거예요. 산업 자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동그라미 1번이 우리한테 준 힌트예요. 2, 3, 4 찍는데 일단은 고속과 저속의 반대말인 거 아시죠? 저속이 있고 고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이 나오는데, 표준은 그러면 셋 중에 하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거예요.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표준이. 저속보다 더 느릴까요? 고속보다 더 빠를까요? 중간일까요? 중간이겠죠. 동의하시죠? 이렇게 내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 안에서. 객관식은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표준은 이 둘의 중간이니까 얘네 둘만 맞비교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중간이니까. 그러면은 2번과 3번을 잘 읽으셔서 이게 완전 반대 개념인지 보시고, 반대 개념이면 둘 다 맞는 거고, 반대 개념이 아니고 약간 어긋나면 굴 중에 하나 틀린 거고, 그리고 마지막 표준을 봤는데 중간 개념이 맞는 거고, 중간이 아니라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뭐 속도가 느려서, 너무 속도가 빨라서,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2, 3번을 의심하는 게 맞아요. 반대인지. 2번의 저속. 모방으로부터 장기간 보호된 시장.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가 잘 되는 시장이에요. 모방이 잘 안 돼. 그 말이 뭐냐면 모방이 잘 안 되는 시장이에요. 모방이 잘 안 돼. 그래서 보호가 오래되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그럼 고속순환주기가 맞으려면
여기는 보호가 안 되는 시장이야. 모방이 쉬운 시장이야.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되는 시장이야. 그 다음에 모방이 잘 되는 시장이야.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속 순환주기 시장보다 덜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덜 위험합니다. 위험이 낮아요. 여기는 위험이 낮은 시장이야. 여기는 위험이 높은 시장이야. 이 정도만 갖고도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3번 고속순환주기 시장에서 기업들은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통해 경쟁사들이 모방에 성공하기 전에 자사 제품 매출을 증대시킨 것을 선호한다. 자, 이게 과연 모방이 어렵고 그다음에 위험이 모방이 쉽고 그다음에 위험이 높고 그다음에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시장을 설명한 뜻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 얘가 틀린 거고 그런 것 같으면 얘도 맞고 이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좀 이따 저 뒤에 가서 보충 설명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4번이 맞나 보세요. 4번은 부분적으로 보호되는데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가 완전히 되고 이건 보호가 안 되고 이건 보호가 되고 보호가 안 되고 이거는 보호가 부분적으로 되고 그러면 중간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맞다. 그럼 요거 중에 뭐가 더 틀릴 거냐. 그렇게 찍으시면 돼. 몇 번 찍으실래요? 3번 찍으시면 되지. 그러면 몰라도 풀고 나오는 거지. 맞죠? 모든 걸 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시험장 들어가서 잘 풀면 남보다만 잘 풀면 돼. 남보다만.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를 뒤에 넣어드렸는데 165페이지에 넣어드렸네요. 페이지 165. 저속순환 시장, 저속순환주기 시장. 그러니까 저속이 뭐고 고속이 뭐냐면 저속은 이런 거고요. 순환주기가 저속인 거, 고속은 이거예요. 맞죠? 순환주기가 뭐예요? 사이클이잖아. 사이클 타임. 그러니까 저속, 잘 안 변하는 거, 잘 변하는 거 이런 거죠. 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떡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수백 년간 이어왔고 크게 많이 요즘에 좀 이렇게 젊은이들이 아이디어 많이 내긴 하지만 옛날 방식이 많이 안 바뀌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또는 스위스에서 시계 만드는 거 이런 거 그죠? 진짜 태엽 시계 만드는 이런 거는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IT 업종 생각하면 IT 업종 그죠? IT 업종은 그냥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뭐 엄청 다릅니다. 갑자기 AI가 나왔다가 쑥 들어가고 뭐 엄청 바뀌잖아요. 이쪽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통 산업이고 여기는 첨단 산업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1번 모방 비용이 높아 모방이 불가능. 그러니까 이 모방 비용이 높아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제철 같은 거 들으면 좋겠네. 철 만드는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됐고 이것도 쉽게 뭐 이렇게 모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 경쟁 유지가 쉽고 그래서 경쟁이 지속 가능하고 보호에 유리하고 모방으로 장기간 보호되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위험이 낮고 그렇게 보호하는 방법이 저작권 특허입니다. 특허 유지되는 거. 반면에 표준은 부분적으로 보호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브랜드 명성이나 충성도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 같은 거 이런 거는 되게 기술적 우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브랜드 명성이잖아요. 충성도. 이거에 의해서 보호되면 표준 순환주기다 하시면 돼요. 물론 새로운 명품도 나오죠. 뭐 뉴욕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프랑스나 이탈리 쪽에 명품이 많았는데 요즘 뉴욕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고속 순환주기 모형은 빠르고 쉽게 모방. 경쟁이 보호가 되지 않고 지속이 어려우니까 위험이 가장 높고 비전유적 기술, 빠른 신제품 개발. 또 경쟁 기업들은 신속한 모방. 그래서 역설계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아세요? 역설계.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 있죠. 역설계가 뭐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테슬라 차를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해해가지고 그게 역설계 하는 거예요. 분해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 지금 잘 나가죠. 자체 개발했을까요? 테슬라 따라했을까요? 물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지만 따라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역설계 해야 돼. 역설계. 삼성 스마트폰을 사다가 다 분해해봐. 그 다음에 그걸 다 따라해. 그러면 역설계 하는 거예요. 자체 설계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5번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6번에 요 말이 아까 나왔네. 경쟁자들이 모방에 성공하기 전에 자사 제품 매출을 감소시킵니다. 이 왜 이러는 거죠? 모방하기 전에 자사 매출을 감소시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을 띄워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나중에 마케팅에서 계획적 진보화라고 배워요. 계획적 진보화. 요건 이제 4P 중에서 제품 전략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기업들은 물건 만들 때 탄탄하게 100년간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걸 좋아하게 할까요? 아니면 3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이렇게 고물되고 신제품 사게끔 만드는 게 좋을까요? 후자지. 그래서 기존에 팔린 제품은 일부러 진보화시켜서 시장을 아예 없앱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부품을 안 팔면 돼요. 부품을 안 팔면은 그 시장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신제품 사라. 또 200만 원이 또 나왔어. 새로운 신제품. 그렇게 하는 게 계획적 진보화인데 유사한 거지. 어차피 나는 새로운 제품 빨리 개발해서 못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 시장을 그냥 축소해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생산 관리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